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요. 미국의 산업안전연구원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어떤 법칙을 학계에 제시했습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고 하죠. 그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인리히가 이 법칙을 만들기 전인 1931년엔 보험사에서 엔지니어와 손실 통제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고나 재해를 접할 수 있었겠죠. 직업 특성상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꽤 정확한 통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대형 사고 한 번이 발생하기 전까지 같은 원인에 의한 수십 번의 가벼운 사고가 일어나고 비슷한 이유로 수백 번의 사고가 날 뻔했었다는 통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의 대형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으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자는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은 300명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법칙이 산업재해를 연구하다 발견됐지만 관련 분야의 사고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여러 범죄 사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정리하자면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번의 징조나 조짐이 발생하며 이걸 방치할 경우 결국 큰 사고나 재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쇄살인 사건에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쇄살인마 한 명씩 떠올려 볼게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쇄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폭행이나 학대 등 피해를 입으면서 자라다 도둑질이나 폭행, 방화를 시작하고요. 동물 학대를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범행 대상이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점점 범행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득이 생겼고 감정적으로 쾌감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범죄 욕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당연히 통계라는 건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죠. 하지만 검거된 연쇄살인범들의 대다수는 어릴 적에 이런 경험들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어리고 잘 몰라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고 당사자도 잘못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해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유명 범죄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중에 누군가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났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34살의 여성 A씨는 밤늦게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 밖을 나섰어요. A씨는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생기면 가깝고 짧은 시간이라도 옷이나 화장을 조금은 하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외출을 했어요. 평소와 다르죠. 이 장면은 집 근처 CCTV에도 찍혔습니다. 금방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죠. 하지만 A씨는 이날 밤 사라집니다. A씨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이 실종 사실을 금방 알아채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A씨에게 남동생과 오빠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다 그래요. 평소 돈을 모아서 같이 여행을 가자는 계획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 공동 적금 계좌를 만든 겁니다. 셋이 매일 일정 금액을 저금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사건 당일 저금하러 갔다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동생인 A씨에게 직접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죠. A씨는 이날 밤 집을 나서면서도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와 만나기로 한 지인들과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전화를 계속 걸어봤어요. 하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거죠. 처음엔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연락을 못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전화기가 켜지지 않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그날 약속한 지인들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집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A씨의 집은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을 두드려 봐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을 불러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그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가족에게 연락했고 A씨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가족은 다음날 밤이 되자 그 연락을 한 지인들과 같이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안엔 A씨가 먹다가 남긴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요. 밖에서 보던 대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A씨가 평소 밖에 나갈 때 집안 정돈을 한 뒤 불과 TV를 다 끄고 외출할 때도 항상 옷을 차려입을 정도의 꼼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집안은 너무 급한 연락을 받아 나간 것처럼 어수선하게 며칠간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너무 수상하다고 했어요. 가족은 이렇게 A씨의 실종 사실을 비교적 빨리 알게 됐던 거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집 현관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확인 결과 A씨의 마지막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황상 이 검은색 승용차에 같이 탄 사람이 A씨의 실종과 가장 연관이 깊어 보이죠. 경찰은 실종 당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 중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한 명이 의심됐습니다. A씨와 가깝게 지내던 31살의 남성 최씨였던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가서 실종 당일 A씨와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에 최씨라는 남성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A씨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짧게 통화를 주고받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금방 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씨에게서 얻어낼 단서는 크게 없어 보이죠. A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상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A씨가 실종되고 4일 뒤인 2020년 4월 18일, 이번엔 부산에서 B씨라는 여성이 실종된 거죠. B씨의 실종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은 수사 도중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지 다른 경찰서에 수사 공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낸 곳이 바로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경찰청이라는 거예요. 사라진 29살의 여성 B씨는 전주에 연고가 없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럼 왜 전주에 공조 요청을 하는 걸까요? B씨는 실종 전 익명으로 사용하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어떤 남성과 만날 약속을 했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전주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이니까 전주로 수사 공조 요청을 했던 거죠. B씨는 가족과 사이가 좋았다 그래요. 밖에 외출할 때마다 항상 가는 곳을 이야기했고 연락도 수시로 했습니다. 부산에 같이 살던 친구와 전주에 올라왔던 거고 약속이 있다며 헤어진 뒤에 B씨만 한옥마을로 향해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럼 B씨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는지 찾아봐야겠죠. 이날 한옥마을에서 B씨를 본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검은색 수용차를 탔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4일 간격을 두고 A씨와 B씨가 검은색 승용차를 탄 뒤 사라졌다는 동일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B씨의 실종에도 이 최씨라는 남성이 관련돼 있냐는 거죠. A씨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진주의 경찰은 처음 최씨 진술을 들었을 때 잠깐 만나 이야기하고 헤어졌다는 대답에서 혐의점이 보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으로 진술 중 최씨의 행동에서 수상함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A씨가 살던 동네 CCTV를 모두 확인해 최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마트 앞으로 검은 승용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여기에 A씨가 타고 있던 겁니다. A씨는 차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쪽에서 급하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문이 다시 닫혔고 차는 그대로 유턴을 해서 사라졌다는 거죠. 거짓 진술을 했으니까 이 검은색 승용차는 최씨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씨를 A씨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사라진 A씨의 수색도 계속했어요. 실종 9일 만인 4월 23일 실종됐던 A씨는 전주에서 멀지 않은 전라북도 진안군 하천 근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죠. A씨의 부검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B씨의 수색도 이어졌어요. 최 씨가 A씨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죠. 이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최 씨는 왜 한밤중에 A씨를 만나러 간 걸까요? CCTV와 A씨의 시신을 증거로 이 자세한 대답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A씨의 실종이 전혀 상관없다며 혐의일체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A씨가 사라진 날 계좌에서 남매가 같이 해오던 적금과 수십만 원이 인출된 데다 돌아온 최 씨는 자기 아내에게 돈과 값비싼 금팔찌를 선물로 줬다는 거죠. 아내가 어디서 났냐고 묻자 금팔찌는 중고 사이트에서 샀고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금팔찌는 A씨가 평소에 하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그럼 아내에게 건넨 돈도 A씨의 목숨을 빼앗고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현금을 출금한 그 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경찰은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최 씨를 추궁하자 사건 14일 만인 2020년 4월 28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합니다.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망한 A씨는 그동안 최 씨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원한 관계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 질문에 최 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목적으로 만났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길래 홧김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산에 사는 B씨를 만나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도 추궁해봐야 됐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직감적으로 최 씨가 B씨 실종 사건에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직 B씨가 발견되지 않아서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최 씨는 B씨의 시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됩니다. 5월 12일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의 복숭아밭을 지나던 주민이 맨발로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해요. 경찰에 신고했죠. 이 사람이 4월 18일에 부산에서 전주로 올라왔고 실종된 B씨였습니다. 이제 최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달 만에 B씨의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자백합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는 자기 아내가 평소 먹어오던 우울증 약을 자기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 같죠. 처벌을 좀 피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용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인데요.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범인들의 패턴인 거죠. 며칠 간격을 두고 2명의 여성이 실종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되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났다며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건의 잔혹성과 범행 방식이 극악무도하다는 이유로 최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범인은 1989년생인 31살의 최신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범죄자가 된 걸까요? 범행 동기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범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가장 먼저 놀란 건 최신종의 주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최신종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은 특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평소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 설마 범죄자일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최신종의 과거를 보면 대형마트와 택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고요. 사건 발생 전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무난하고 평범한 가장처럼 보이는데 범죄자라니까 주변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어릴 때부터 최신종을 알고 지내던 학교 동창들은 별로 놀랄 게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직장과 너무 다르죠? 최신종은 학교 씨름부 소속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에 재능이 있어서 체육 특기생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과 2005년엔 씨름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재능도 있는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생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씨름부에서 쫓겨났고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씨름부일 때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선후배나 동기에 다 상관없이
폭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전주에서 최신종을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친구들에게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갑자기 친구를 이유 없이 구타하는 등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최신종을 피하거나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런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예전부터 알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던 최신종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 목숨을 노렸던 겁니다. 최신종이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더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요. 마치 이 사람은 언젠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조짐을 보여왔었다는 거죠. 최신종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여성에게 잘못된 성적 욕구를 드러낸 적이 있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건 2건의 여성 사망 사건과 예전에 저지른 폭행이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을 거란 이야기죠. 피해를 당한 여성은 당시 최신종이 전주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복당할까봐 그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최신종은 자기가 몇 명을 성폭행했는지 주변에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질릴 정도였어요.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던 최신종을 말려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라도 꺼내면 그 순간 주먹이 날아오니까 다들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됐던 거죠. 본격적인 범행은 23살이던 2012년부터였어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자 이별 여행을 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6시간 동안 차에 태워 데리고 다녔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릅니다.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죠. 이때 최신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형이 나온 거예요. 당시 성폭행 사건은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때였어요. 이때도 합의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최신종은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면제 70알을 먹었다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점과 평소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워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최신종이 출소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낮은 형을 받았던 거죠. 이 사건을 알고 있던 학교 동창은 최신종이 수면제 70알을 먹었다는 말은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사이에서 수면 유도제 30알 이상을 먹고 기절한 뒤에 먼저 일어나거나 담배를 빨리 피우기 등의 황당한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면 유도제 30알이죠. 따라서 수면제를 그것도 70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이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였다는 걸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형량을 줄여보려고 한 거짓말이었겠죠. 그리고 2015년에 자기가 일하던 대형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칩니다. 들켜요. 다시 징역 6개월을 받습니다. 자, 앞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죠. 다음 사건이 마트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최신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원래대로라면은 먼저 일어난 사건에 3년을 살고 나왔어야 될 텐데 2012년에 여자친구에게 저질렀던 특수 성폭행의 재판이 5년이나 걸립니다. 그 사이에 2015년에 저지른 절도 사건은 가중처벌 없이 6개월 형만 살고 출소했던 거죠. 6개월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2012년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제대로 형을 살았어야 하는데 운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최신종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부와 친했던 신씨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불화로 고민이 있던 최신종 부부에게 상담을 해주려고 모인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시다가 최신종이 신씨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둘이 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술 깨는 약을 사러 갔다 오면서 좀 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렇게 신씨 아내를 차로 데려간 뒤에 이야기하는 척 하다가 나는 예전부터 네가 여자로 보였다면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크게 저항했어요. 이 일로 신씨 아내가 최신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최신종이 그때부터 맨날 찾아와서 협박을 해왔다는 거죠. 결국 협박과 괴롭힘에 지친 신씨 부부는 최신종의 고소를 취하했고 없던 일로 해줬습니다. 이미 최신종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말려보진 못했고 적절할 때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결국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거죠. 아직 이 사건이 재판 중이에요. 최신종은 전부 우발적인 범행이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검색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자기가 분명한 의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런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최신종의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성들을 유인한 것은 성폭행의 의도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충동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밝혀진 범행은 2건이죠.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에요. 경찰은 최 씨가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로 최근 1년간 1148명과 통화했습니다. 그중 158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어요. 하지만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은 한 해 이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1709, 매일 5명 정도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최신종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연관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 연쇄 여성 실종 사건은 결국 범인인 최신종이 어릴 때부터 드러낸 폭력적인 성향과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이 진화하게 된 결과물인 거죠. 최신종에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약한 처벌이 또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최신종이 정남규나 유영철 같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신종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그동안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면만 보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고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니 너무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든 개인의 자유겠죠. 대신 가해자의 불우한 과거나 좋지 않은 가정 환경으로 범죄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나쁜 환경에 놓여 불쌍한 사람이 됐다는 서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사연 있는 사람처럼 비추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어도 냉정한 관점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죠. 범죄자는 다른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그냥 범죄자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시선은 우리가 피해자를 생각해 봤을 때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0년에 발생한 전주 여성 연쇄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